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주식을 대량으로 내답한 행위는 전국의 삼성증권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대전 지점 개설 계좌에서 145만 주, 500억 원어치가 넘는 팔자 주문이 나왔고 서울 강북 지점에서 112만 주, 강남 지점 개설 계좌에선 79만 주가 팔렸습니다. 16명 가운데 특히 6명이 사고 시점 쏟아져 나온 주식의 98%, 490만 주를 대량으로 팔아치웠습니다. 모두 IB, 즉 기업 금융을 맡고 있거나 리스크 관리, 애널리스트, 팀장급 간부 등으로 증권사에서 잔뼈가 굵은 정직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수십에서 수백억 원어치의 주식. 이들이 이를 팔아 현금화한 뒤 해외 도피를 준비했을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주식을 판 돈은 빨라야 사흘 뒤에나 입금됩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을 얻는 선물 거래 계약을 했을 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확인 결과 이들 16명은 선물 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 일단 팔아치우고 몇 분 뒤 주가가 더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초단타 매매를 꾀한 겁니다. 팔고 산 가격 차가 주당 500원 정도라 해도 100만 주라면 5억 원. 주식은 누구의 것이든 다시 채워 넣으면 되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당 1,500원만 땡겨도 엄청 남는 거지. 이제 아파트가 한참 떨어지는데 그걸 안 하겠냐고. 하지만 이날따라 시장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주당 39,600원으로 시작한 삼성증권 주식은 9시 33분부터 24분 동안 급락했지만 이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자 9시 57분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섭니다. 사자 주문이 이어지면서 5% 급상승한 데 이어 10시를 넘겨서는 37,0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더 떨어지면 사겠다는 주문을 내놨다가 급격한 상승세에 매수할 타이밍을 놓쳤고 이후 직원 계좌 동결 조치까지 내려 결국 주식을 채워 넣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일날 팔고 당일날 샀으면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체결에 대한 주식을 메꿔줘야 되는 책임인 거죠. 만약 주식만 채워 넣었다면 조용히 묻혔을 일. 증권 시스템의 큰 구멍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삼성증권의 2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전체의 12.4%인 1,109만여 주를 보유 중인데 배당 사고 이후 삼성증권 주가는 사흘째 하락해 다른 증권사 주가가 큰 변동이 없는 걸 감안하면 약 470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은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82만 주 313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처분했던 겁니다. 국내 증시의 큰 손격인 연기금들은 일제히 삼성증권과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질적 운용에 대한 거래 주문을 즉각적으로 중단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증권은 시장에 풀린 주식 500만 주를 되사들인 비용과 피해자 보상 비용이 겹치며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기금의 거래 중단 조치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증권사 사장들을 만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절대 직원 개인의 실수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우리사주 조합 배당 때 예탁원의 검증을 거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해 유령 주식이 시장에 나왔는데도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의 허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말했습니다. 한 달 전 발표했던 5월까지에서 5월에서 6월 초 사이로 범위가 약간 확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도 미국도 비핵화를 말했다면서 북미 관계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의 물밑 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제에 동의했고 회담 준비도 순조롭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백악관 강요 회의는 처음 공식 업무를 시작한 대북 초강경파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했습니다. 강경파들의 전면 배치로 정상회담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잦아든 느낌입니다. 비핵화 의제라는 산을 넘은 만큼 북미 양측은 회담 준비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
비핵화에 일괄 타결을 원하는 미국과 단계적 조치를 언급한 북한이 어떻게 회담 성과를 낼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니 45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민희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재판 아직 안 끝나셨죠? 4월 26일이 최종 선고입니다. 2심. 이달. 그럼 또 가는 거예요? 혹시 오른쪽에서 마음에 불만족스러우면 또 가는 거예요?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뭔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듯한. 자, 이주영 수행실장은요, 당에 들어갔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삘이 꽂혀있는 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제가 주로 방송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태도. 네. 속마음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을 대하는 건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제 지론이고, 이걸 정치 영역으로 갖고 오면 태도 외에 누군가가 누구를 평가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의도예요. 아직은 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최민희 의원님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SNS 소통을 되게 잘해.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은 소통 잘한다라고만 끝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그걸 의도로 봐요. 그게 정치인 바라보는 시각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선거에 도움되려고 SNS 하지. 그 모든 기준은 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나빠요? 선거에 도움이 되려고 SNS 한다는 게 나쁜 건가요? 그런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월급 받으려고 대통령 하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통령 안에도 변호사시기 때문에 예,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그 월급 이상 걸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거는 전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틀렸고 나쁜 말이고. 네. 사람에게 정당하게 지급되는 어떤 대가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뭐뭐뭐 한다 이 방식. 사실은 정치인들한테 제가 새롭게 보거나 그랬던 측면은 뭐냐면 이 사람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공적 개념과 사적 개념이 이렇게 혼용이 되는데 온통 그 의도를 사적 개념으로는 봐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 MB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정치 또는 이번 선거철이 와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정치인들한테는 그게 의도로 공격하는 사람들과 태도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상대방을 대하냐,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속마음이 어쨌건 간에 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정치인스러워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들이 요즘에 많이 생각이 들어서 정치 하시려는 분들은 상대방이 아까 말한 나쁜 어떤 말, 그거 의도를 차단하고 좋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 정치인이 돼가는 길이더라. 저는 그렇게 요즘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냐. 제가 보기에는 사익, 권력 욕망에 의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봐요, 과거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효신데 이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공익과 사익이 일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형태 같아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걸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대체로 실패하죠. 왜 실패를 하게 되냐면 이게 태도하고 의도 이거하고 좀 같은 건데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사익적 욕망이 있는 걸 감춰주길 바라요. 그렇죠. 예, 속으로 사익적 욕망이 있더라도 그게 태도죠. 예, 감춰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 그 감춰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인을 의도로 보는 것을 저도 직접 경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 정치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방송도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니들이 정치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가장 모욕적인 말은 생계형 친문. 그런 말 들으면 되게 모욕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나쁜 의도로만 보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걸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척한다.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거를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도 정치권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치권의 일부라는 표현보다 정파적 태도를 분명히 하는 한 정파 진영에 서 계신 그렇죠. 거죠. 그 정치권은 대개 이제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파적 태도는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 속내를 이제 가장 믿는 의원님한테 털어놓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재명 시장 그 해경군 김씨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검찰이 수사한다면서요. 네, 이번에 선관위가 이제 검찰을 이첩을 했는데 제 입장은 굉장히 이상한 지점에 좀 놓여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은 경기도지사 후보라는 타이틀을 걸고 유일하게 3명의 후보를 다 인터뷰한 방송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 즈음 해가지고 부산 내려가서는 원팀이라고 또 그분들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의도와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쟤네들은 이재명이랑 친하니까 이재명을 안 깐다라고 의도를 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후보로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검증으로 조사를 맞아야 혹시나 본선 주자가 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세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상식적인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게 있죠. 여기도 정파적인 부분이 막 끼어들어 있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잖아요. 뭐 해경군 김씨 논란에 네. 대해서 네.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가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네, 그러니까,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함으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건 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의도를 갖고 상대방을 검증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상대방한테는 우리의 의도를 비난하는 쪽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방송은 거기에 대해서 검증합시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방송은 그거를 기다려주면서 본선을 향해 가는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를 친하니까 못 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시장이랑 사적으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대선 때는 출연 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공정성 유지하려고. 근데 마찬가지로 저 전해철 의원님이랑 둘이 이렇게 후보님 인터뷰했잖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은 뭐 아니면 더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분도 괜찮고 저분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서로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방들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 간에 이재명을 검증하려고 하든 간에 뭐 또는 전해철을 띄우려고 하든 간에 어떤 위치에 놓여버렸냐면 만약에 전해철 후보와의 인터뷰를 끝나고 났는데 이재명 시장에 대한 검증을 하자고 덤비면 이놈이 친문한테 줄 선 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치라는 게. 입장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반대로 이재명 시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반대로 우리는 이재명이랑 친하니까 니들은 이재명은 검증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굉장히 힘들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근데, 힘들죠. 힘들고 가장 힘든 게 당내 경선입니다. 아예 정파가 다른 집단하고 그러니까 대결을 할 때는 그거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우리 정파 쪽에선 다 지지를 해줘요. 그런데 당내 경선이라는 거는 같은 정파 안에서 후보를 뽑기 위해서 싸우거든. 이건 또 권력투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당내 경선 과정이 더 힘들고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후보들을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당 후보들끼리 더 때로 적대적인 모습을 연출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예, 정당을 넘어서는 오히려 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확연히 갈라지죠. 정파로. 근데 이게 정치라는 게 권력투쟁의 씨줄 날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권력투쟁이에요. 정치란. 그게 다만 선거 시기가 되면 공천이라는 과정에서는 당내 권력투쟁. 그다음에 본선거가 되면 이제 정파적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큰 권력투쟁의 갈등이 있으면 그 여파가 뭐 방송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인간관계에도 다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전부 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동시에 조금 자제해야 되는 시기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이라는 게 한번 보세요. 결국은 자신의 과거의 행적에 발목 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신문이나 방송만 입 다물어 주면 정치인의 과거가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그리고 지금처럼 스마트폰, SNS 시대에는 모든 말이 기록되고 모든 말이 기억돼요. 그리고 그게 늘 현재로 돌아와서 리플레이 돼요. 그래서 정치인은
과거의 자기 행적,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순간까지의 저의 행적에 발목 잡혀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서 A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나는 사익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반복적으로 말한 공익적 약속에 발목 잡혀서 사는 존재들이고 그 공익적 약속에 끄달려서 그것을 실현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공익이 진전되더라고요. 역설이죠. 새날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하나 있는 방송인데 잘 못 느끼실 만한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요즘에 이제 기존 매체들 허가 문제가 걸려 있는 기존 매체들이잖아요. 지상파나 또는 뭐 종편, 보도 채널 이런 분들이 사실상 팟캐스트가 아닌 분들이 방송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방송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공정성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서로 이런 공정이잖아요. 네. 근데 팟캐스트는 어떤 법에 적용도 받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면죄부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민주평화당 분들이 출연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우리는 스탠스가 뭐냐.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의 제 생각은 뭐냐면은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요구만 하다가 재프리치 차고 돌아서는 그런 거 말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세력과 좀 더 표현하면 범진보가 좀 튼튼하게 더 뿌리를 내려서 개혁하고 정권 연장하고 하는 쪽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핵분열을 하는 것처럼 또 어느 쪽을 이야기하게 되고 저쪽을 이야기하게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최재성 위원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최재성 위원장의 지역구에 어떤 분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출연 요청을 해왔어요. 저는 그거 거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당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어떤 정파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분을 인터뷰를 같이 해. 지상파라면 안 먹을 욕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게 왜 힘드시죠? 판단에 따라 원칙에 따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거예요. 같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도 기회를 준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저희들 생각인데 힘들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서도 서로 간의 색깔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속마음과 달라서 괴로우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확실하게 뭔가 스탠스를 정해버리면 마음이 편할 수 있죠. 출연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얘기를 살짝 넘어가면 주류와 비주류의 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이하 민주당 세력이 주류는 아니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는 주류가 됐잖아요. 그거는 판단을 좀 이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주류는 친노가 아니에요. 친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개혁 세력, 소위 과거의 운동권 세력, 민주화 운동 세력이 주류예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청와대도 그 세력이 잡고 있죠.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웬만한 대중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주류에 보는 건 맞아요. 대통령이니까요. 집권 세력이죠. 그러니까 주류가 된 입장에서 보면 이제부터 태도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태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개각이나 청와대 스텝을 짜는 게 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주류가 돼서 확장, 다른 분들을 확장시킨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최재성 의원이 민주당의 주류인지 아닌지 몰라. 난 솔직히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인간적으로 좋아요. 난 그 양반 자체가. 근데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 오른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주류인 거야. 근데 주류가 비주류를 포용하는 것이 좋은지 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그럴 때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끼얹는 모습을 또는 그 태도를 보여줘야만 그 힘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당연한데 선거 때 최재성 의원이 어떻게 송기호 위원장을 껴안습니까? 그걸 어떻게 껴안아요?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최재성 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 말의 뜻은 예를 들면 최재성 위원장하고 새날에 저랑 만약에 누군가 친하다고 생각하면 친하니까 같은 민주당 사람인데 송기호 후보를 안 받아줘? 그거는 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주류가 비주류를 포괄한다는 얘기는 최재성 의원이 예를 들면 당대표가 됐어요. 주류의 힘을 받아서. 그랬을 때 당직 배분을 할 때 비주류라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분류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비주류에게 당직을 배분함으로써 껴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는 당에서는 뭐 두 사람을 공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순간에는
전체적으로는 비적대적이지만 그 한 자리를 놓고 싸운다는 의미에서 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지만 새날은 방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고. 그래서 송기호 위원장을 초대해서 얘기를 듣는 것이 새날에는 모순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일반적인 분들이 보기에는 정치로 보인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데 최재성 위원장의 스탠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쵸?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당 내에서 또 순혈주의 같은 게 발생해요. 순혈주의. 저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나쁜 진보야. 저 사람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 까던 사람이었어. 그것도 역사죠. 책임져야죠. 그것도. 저는 제가 이 부분은 다들 정치인들이 인지해야 돼요. 정치인의 과거 행적은 다 레코딩 돼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척을 졌다 정책적으로 그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거고 당원들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경선 과정에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민주적 태도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금 뭐 민주당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민주적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장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게 그 사람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새날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언론이에요. 이건 어쨌든 우리 정파 내의 한 언론 매체예요. 법적 규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동등하게 알려줄 기회를 준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순혈주의 또한 하나의 태도로 인정받아야 되죠. 너무 프리하시다. 저는 그런데요. 저는 최재성 의원하고는 같이 19대 때 많은 일을 해보면서 큰 정치, 통 큰 정치, 배짱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개소식 때도 갔어요. 그런데 제가 송파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한 표를 줄 수 없어서. 최재성 위원장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해요. 스타일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거나 그러면 너무 겸손한데 자기를 좀 빡치게 하는 더 강자가 있으면 들이받는 우리가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네. 푸나님 화이팅. 화이팅. 푸나. 그 말씀을요. 그러니까 저번에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즐기고 하고 싶다고. 사실 이쪽 세력들에도 보면 최근에 논란거리 앞으로 또 논란거리가 또 나오실 분도 한 분 계실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쪽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모르겠어요. 전 자유한국당 쪽은 그냥 아예 배제를 해놓고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색깔이 같은 부분이 있는 우리 진영 사람이면 난 조롱하고 모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결국엔 그게 어떤 불씨가 돼가지고 또 나중에 또 힘들어지고. 오프상에 우리가 만나서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온상에서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막 악플을 엄청 날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우리도 기득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근데 그게 난 기득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간에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기득권으로 봤으면 기득권인 거예요. 의원님을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단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봤을 땐 의원님하고 저 식사 한 끼 잘 안 하지만 이 자체를 권력으로 보는 거예요. 제 권력으로 보는 거죠. 그거 진짜 과거의 보수 언론 프레임이 그 우리 속으로 상호 침투에 침투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거는 제가 새날에 나오기까지 왜 나오게 됐는가 그 과정 그리고 많은 이제 최재성 의원이나 소위 유명 정치인들이 새날에 나오기까지 새날이 오늘에 오기까지 푸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헌신했으며 그런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의 레코딩이 있는데 우리가 재벌을 비판하는 건요. 그것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푸나가 되게 훌륭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맨땅에 헤딩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휴일도 없이 명절도 없이 그렇게 사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짠한 마음이 늘 있어요. 저도요 사실은 어느 공기업 이런 데 가서 자리 받고 월급 받는 것도 생계형 친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나빠요? 그런 분들 많아. 그리고 그 공기업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면서.
훌륭하지 않아요? 괴테가 그랬어요.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게 애국이라고. 제 말은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좋은 의도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100명 중에 한 명이 뭐 비난하는 거에는 뭐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제 이슈 이야기 조금만 하시죠. 왜냐면은 지금 오늘은 뭐 그런 컨셉으로 가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준비한 이슈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제가 의원님이 좀 몸도 상태가 안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탁탁탁 쳐내고 몇 가지만 가볍게 가겠습니다. 네.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네.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을 어버이날 공휴일로 한다며 공약했잖아라고 누군가가 띄웠어요. 처음에. 네.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엄중한 이슈들 속에 까먹으셨던 듯해요. 처음에. 제 느낌은 그래요. 네. 그러다가 거기에 언론상에 나오고 인사처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그렇지 공약 지켜야지 하고 지금 나선 듯한 그런 느낌인데 틀렸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다고?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밥 정치를 잘 안 하세요. 흔히 대통령이 되고 나면 도와줬던 사람, 앞으로 도와줄 사람 불러서 저녁에 밥 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최소화시키셨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박근혜 씨는 그랬다는 거잖아요. 각 부처의 과장 인사까지 다 하느라고. 만기칠남. 네, 그래서 바쁘셨다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여러 입장을 다 검토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 입장을 다 보고 이렇게 바둑판처럼 많은 생각을 머리에서 하고 전략을 짜고 이러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 스케줄표대로 다 갖고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번 5월 8일 날 어버이날로 지정된다? 돼야죠. 하긴 뭐 그게 웃겨요. 어린이날도 쉬면서. 네. 왜 어버이날은 안 쉬었냐고 지금까지. 근데 이제 어머니날, 어린이날 많이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버이날이 생기면 어머니날은 없어지나요? 이름이? 저번에 그 정책방송에서 네. 대한노인회 이사분이 한번 나오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스타일이 워낙 효자라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민주계열의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 노인분들이 많았잖아요. 어르신들이. 네. 그래가지고 정책 같은 거 들어보지도 않고 빨갱이라고 별로 싫어했던 분들이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쪽 분위기가. 그러니까 효자라. 효자라서 그분들은 또 이제 또 성조기 부대랑은 또 결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잘해드리면 잘해드리면 괜찮네. 민주당 정부 뭐 문재인 정부 괜찮네 하시는 분들인데 그때 이 공약으로 이야기가 됐을 때 귀 담아 들었었거든요. 그 논리였다고요. 그러네요.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접을 못 받나. 공휴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그러네요. 다음 달에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될 것이다. 네, 저는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러고 보니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뀌었군요 이미. 어머니인 입장에서 갑자기 왜 섭섭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합쳐진 거죠. 아버지 네, 어머니가. 합쳐진 거예요. 어버이날. 그리고 어르신까지 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어버이니까 다 합쳐진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의원님은 약간 경우가 다를 수 있어. 살아오시면서 밖에 나가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하셨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들은요 또 약간 좀 달라요. 남자들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친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엄부자모, 네. 엄부자모였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뭘 하는지 몇 반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느 학원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다가 보면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한 대학생 정도 되는 자녀한테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그때 어색해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죠. 아빠가 왜 이래 갑자기? 친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부부 사이에 뭔가 이렇게 논쟁이랄까? 부부싸움이 좀 나면 심정적인 다 엄마 편을 드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그냥 무조건 엄마 편 들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무조건 혹시 아빠랑 저랑 뭐가 있으면 무조건 엄마 편 들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크면서 갑자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그러면 너무 섭섭해 나. 아우 섭섭해도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중립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병석에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을 버셨어요. 근데 병석에 계신 잘 나갔던 인텔리 아빠는요. 자격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소한 걸로 어머니한테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해요.
그럼 누구 편 들었어요? 무조건 심정적으로 엄마 편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너무 무리한 욕을 하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아버지와 엄마의 분쟁이 아니고 아버지와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아저씨와의 분쟁. 거기서 제가 과하게 흥분해가지고 저 XX 죽여버릴 거야 하고 칼 들고 나왔어요. 아버지를 너무 심하게 모욕하니까. 그 이후로 아버지가 굉장히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아, 내 아들이다. 그렇지. 항상 엄마 편을 들던 내 새끼가 이런 문제가 부딪히니까 아버지 지키겠다고 나가는 것이 너무 감동스러웠던 거예요. 그때서야 아빠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네. 돌아가실 때도 우리 아버지가 가장 저를 보고 싶었다. 제가 군대에 있어 돌아가셨거든요. 제대 3개월 남기고. 그러니까 어버이날은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이상하네 오늘 방송이. 하긴 뭐 이슈를 맨날 다루라는 법이 있어.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 5월 8일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이날 앞뒤로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고요.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5일 토요일부터 8일 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뭐의 그림의 떡인데 의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쉬는 날이라고 특별히 집에서 뒹굴뒹굴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지역 내려가서 선거운동 했잖아요. 총선 때.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선거운동하는 여자로 통해요. 또 왔어? 그만 와? 지겨워? 그래서 이제 아예 할머니들까지 똑순이 왔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의도로만 이야기하면 당선되려고. 당연하죠.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역 이슈를 가지고 이제 중요한 현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서명도 받고 막 이래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의. 첫째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럼 제가 설명을 해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되면 그냥 선관위에 고발하세요. 그렇게 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되니까 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저희가요 마을을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후보의 공약이 이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표를 달라.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해결하자.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거 하고 밤마다 술자석에서 술 사고 밥 사고 이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은 선거운동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째려보고 가세요. 그리고 저는 선거운동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약은 공약이고 선거운동은 따로 놀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나의 공약을 현실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그리고 어떤 것은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서명받아서 할 수 있다면 서명을 많이 받아서 같이 스크럼을 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이런 선거운동 방식으로 바꾸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지방선거 때 많이 여러 번 출마해봤던 후보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몸은 좀 힘들죠. 어떤 땐 뼈가 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라고 정치하고 투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인들이 예쁘게 보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래도 가장 건전한 방법이 그런 것이죠. 역에서 명함만 나눠주는 거 하고 우리 요 공약을 해결하려는데 요거에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서명 좀 해주세요. 후자가 훨씬 낫죠. 민주 진보 계열의 정치인들을 수도 없이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태도가 본의건 아니건 간에 다수는 굉장히 좋아요. 권위가 별로 없어요. 내가 뭐가 안 돼. 게다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겸손도 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세력의 차이는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권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쪽 분들 보면은 속마음이 어떻건 그건 우리가 재단할 수 없으니까 태도가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이 다수예요. 이런 분들이 건전한 보수 정도까지 세상이 많이 바뀌면 더 바꿀 게 별로 없으면 현상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럼 결국은 보수가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한 보수.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또 건강한 진보의 형태로 날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뽑아줘도 저도 평생을 민주당 뽑았으니까 뽑아줘도 가서 뭔 짓을 잘 못해. 잘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뽑아줬으니 니들이 알아서 싸워. 그런 형태의 감정을 많이 던졌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촛불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확실히 국민적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런 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과정을 빼셨어요. 군하님이 처음에 뽑아줘도 잘 못 싸워 이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뽑아줬더니 싸우기만 해. 이 단계가 있었어요. 어쨌건 간에 박근혜 탄핵은 정치인과 국민을 다른 대상이 아니라
같은 동일체로 보게 만드는 시각이 생겼더라.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예전에 사람들은 뽑아주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얘기 드린 것 같은데 DJ 때 정치는 DJ에게 배우러 가고 표를 주는 것에서 그쳤다. 노무현의 정치는 가서 대화하고 내가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정치로 바뀌었다. 문재인 시대 촛불 이후에 문재인 시대의 정치는 시민이 주도해 나가는 정치라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니까 내가 지켜야 한다. 이게 전 동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의제도 지금 아무리 제도권 언론들이 의제를 설정해도 잘못된 의제는 뒤집어져요. 깨시민과 문파들에 의해서. 이런 위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흐름 중에 중요한 흐름이 새날의 흐름이에요. 그럴까요? 그럼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팩트만 말하는. 어버이날만 갖고도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제가 자연건강법을 할 때 외국에 갔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때 그게 95년인가 6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중년의 여성들이 그 돈을 버는 거 아니면 커뮤니티를 형성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카나다에 갔는데 토론토에서 중년의 남녀가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1시간,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뭐 정치 현안을 토론하나 이렇게 갖고 옆에서 들어봤죠. 그랬더니 볼펜 하나를 묘사하면서 놀고 계시더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들은 생활이 어떤 볼펜을 사서 어떻게 썼더니 이게 며칠 만에 닳았다. 그래갖고 요거를 심을 바꾸는데 어떻게 심을 바꿨는데 무슨 심이 좋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느 게 볼펜똥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 얘기를 가지고 1시간을 노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재밌게 모두가 참여해서 그러다가 초등학교 얘기까지 하고. 마이크로웨이 시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어버이날과 관련해서도 그럼 이제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버이날을 공약으로 넣자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 전병헌 전 의원이세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하려고 했던 뭐 다 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결이 좀 맞는 건데 그 기무사가 낙검수를 요약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이명박 때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때서 좀 당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아젠다는 지상파나 조중동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이런 거예요. 이명박과 오바마는 절친이라는 외신 기사를 띄우기. 청와대 주도로. 나 어쩌고 지금 없네 진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 요약해 보고하기. 그 낙꼼수 자체가 이명박을 비판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다 들었다는 소리 아니야. 녹취 요약 보고니까 저는 보고 과정에서 왜곡됐을 거다. 왜 100점. 그리고 대통령 비판하는 SNS 계정 신원 파악하기. 이거는 뭐 이거요. 이게 그때 우리가 이제 트위터 할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다음과 네이버와 트위터의 아이디가 같으면 무조건 잡혀간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의 아이디는 우리나라에 본사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네이버나 다음만 협조를 하면 있잖아요. 똑같은 아이디 가진 사람은 대부분 다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잡아가서 벌금 물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어찌됐건 이명박 입장에서는 팟캐스트가 뭐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국민적 인기를 막 끌기 시작하니까 이걸 이제 심지어 군대 기무사가요. 요거를 요약 보고해서 청와대에 올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그러니까 이게 올린 이유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조치를 취하려고 보니 이게 법망 밖에 있는 거라 되게 당황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각하 헌정 방송이에요. 원래 각하 헌정 방송으로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각하 배웅 방송 다스 베이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녹취 요약해 보고 하기 전에는 각하 헌정 방송 그러니까 어쩌면 각하에게 헌정하는 줄 알았을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이. 그리고요 아마도 이거 나는 꼼수다를 들으면서 킥킥킥 웃지 않았을까요? 너무 재밌어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다가 보고할 때는 조금 왜곡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제 BBK라든지 다스라든지 이런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명박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여론으로서 뭔가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은. 사실 낙검수가 박근혜가 대선에 나왔을 때 박근혜로 정권이 연장되는 꼴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에 가까운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낙검수가 결국에는 그 대업을 이루지 못한 거지만 그게 낙검수의 책임은 사실 아니고. 대업을 못 이룬 건 민주당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오바마 절친 외신 기사 띄우기 까먹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 드릴 게 이철희 의원이요. 원래 국방위는 잘 안 가는 상임이에요. 그리고 국방위 가서 이렇게 스타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은 진짜 어디에 넘어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대선 주자들이 갔었고 지금은 대선 주자도 안 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방위가 이게 역설적인 건데 이렇게 말하자면 핫한 상임위로 뜨기 시작한 게 이명박 MB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위로 사실은 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떨어지는 네. 주목 많이 받는 상임위가 아닌 곳에 아니죠. 갔다가 주목 많이 받으신 분이 김광진 네.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국방위 가면 약간 좀 틈새 시장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국방위가 그 MB의 그 댓글로 인하여 핫해졌죠. 네. 의원님 다음에 국회 들어가시면은 국방위 네. 추천. 저는 이제 방송은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방송 쪽은 안 하고 국방이나 외교 같은 방이네. 국방. 외교. 외교? 그럼 흰머리 하십시오. 흰머리. 머리 하얗게 해가지고. 그렇지. 네. 그게 박근혜 때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죠. 실제로요. 저 그때 한참 뭐 그 통신조회 이런 그 조회를 불법으로 했다 그래서 이슈가 됐을 때 다 해봤잖아요. 저만 통신조회 5번. 근데 그럴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 애인이 없었나 보지. 돈도 없고. 아니 방송이 완벽했다기보다는 얘네들 이슈로 만들어지고 싶지 않은 무대응 전략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려웠던 거는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죠. 방송 내용으로 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고소 당해 있는 상태가 하나 있거든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근데 이를테면 녹음실에 몰래 들어와서 불온 서적 갖다 놓기. 그래서 나중에 압수수색을 하면 그거를 빌미로 구속하기. 이런 거. 그러면 그거는 몰래 들어온다. 그건 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CCTV도 꺼야 되잖아. 그러니까 CCTV는 그 후에 정권 교체 후에 단 거예요. 저 바보같이. 이거 뭐 정권 교체. 사실 저는 그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 잃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소 잃을 뻔하고 외양간 고치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통찰력이 조금 생겼는데 박근혜나 이명박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상과도 같은 권력과 싸울 때는 우리끼리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자유가 주어지고 민주주의가 되면 민주진보 내에서의 분열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잔존 세력들은 엄연히 몇 년간 전주해요. 수년간. 네. 근데 정권 바뀌었으니까 문 안 잠그고 다녀도 돼? 이것보다는 더 단도리를 더 소중하게 하자. 이제부터 CCTV가 진짜로 필요한 시기가 됐고 왜 느슨해지지 말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많이 이렇게 주어지면 민주진보 세력 내에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좋게 말하면 경쟁, 나쁘게 말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요, 좀 넓게 보실 필요도 있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세력인지.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년이 다 돼가는데 지지율이 77%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MBC는 최근에 78% 육박. 경이롭잖아요.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DJ가 씨를 뿌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물을 주었으나 혹한이 밀려와서 동토 속에 숨어있던 씨앗을 문재인 대통령이 틔우는 거거든요. 정말 민주정부 1기, 2기, 3기라는 것이 요새 막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게 아마 사주팔자 운대가 확 꽃을 피우는 운세가 아닐까. 그리고 시민들도 꽃을 확 피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세력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로 인해서 후퇴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한 민주주의 부분도 다 정상화 시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지금 이렇게 활짝 정말 경천 동지할 정도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도 경제란 사실은 뭐 쉽게 하루아침에 뭐 몇 가지 액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 패러다임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받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그 자리에 앉히고
이러면서 이게 서서히 바꿔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씨앗 역시 다 DJ 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 다 씨가 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정부 1기, 2기, 3기를 만들고 지키고 있는 정말 우리 시민들은 너무 위대하시고요. 지금은 참여 시민이 아니에요. 시민 중심 시대. 근데 그 마인드가 없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이미 시민의 시대인데 그 소수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색깔론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저지 뭐 무슨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더라고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현수막을 들고 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거 이제 언론에 표현하면 난입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진짜 그 학생들한테 무슨 말 못하더만. 홍준표도 표정이 멋쩍어가지고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요 걷기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같이 막 이렇게 연호도 하고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못하지만 이름을 하고 잘했다 뭐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데 옆에 이제 다른 상대 후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1군의 고등학생들이 가다 그 사람을 보고 홍준표 화이팅! 홍준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이 말하자면 야지를 놓고 간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홍준표가 영원하라 이거였어요. 그 고등학생들이. 오늘 어떤 그 여당의 정치인분께서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는 무슨 인터뷰를 하나 하니까 댓글이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알죠. 저는 그 방향 알아요. 특급 도우미 홍준표. 네. 홍준표를 비판하지 마라. 총선까지 가야 한다. 그 고등학생들이 야지 놓고 간 거. 그랬군요. 이거 삭제입니다. 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풍자하시고 간 겁니다. 풍자. 네. 조롱일 수도 있고. 자. 푸나 헌정 방송. 푸나 힐링 타임.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즐기고 싶다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 지 혼자 뭘 뭐 이렇게 대단한 척 그렇게 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가깝고요. 잘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어요. 이게 다 개인은 개인인 것이고 다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공적 마인드도 어떤 그 여러분들을 보면 공적 마인드 갖고 있는 분들이 세상을 나름대로 더 잘 살더라. 길게 잘 살더라. 네. 그런 관점에서 가장 훌륭한 표본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셨고요. 하하하. 오늘 그냥 소프트한 방송으로 오늘 네, 칭찬은 최민희를 춤추게 한다. 오케이. 자,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3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한 주가 또 금방 지났습니다. 근데 요즘 또 왜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졌는지 4월인데도 좀 쌀쌀한 기운이 있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새날 따뜻한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방송인 아니에요? 아, 방송인이죠. 개그맨을 이제 잊어버리시고, 방송인 김일희고요. 제 왼쪽에는 귀농 전문가 약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전직 귀농인입니다. 현 안귀농인. 안귀농이고 예전에 귀농. 귀농 하셨고 지금 또 귀농 일기 또 꾸준히 또 팟캐스트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구독자 계속 늘고 계시고 일주일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잘 되는 건데. 정말 대단하다. 아니 왜냐하면 전단지를 해도 그렇게 오기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대단한 거예요. 이제 알아서 온다라는 거는. 정말 내용이 좋은가 봐요. 알차죠 내용이. 저는 의리상 그냥 구독만 해놓고 좋아요만 누르는데. 저도 모아놓고 나중에 70대에서 들으려고 30년 기다렸다 들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우 착한 친구. 갔을 때는 상황이 변해가지고 안 맞을걸요. 말 바뀌었나요 그때는? 매년 바뀌어요. 어쨌든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알아두시면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제 앞에는 또 우리 또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도 한 주간 또 어때 뭐 특별한 일 없었죠. 역시 없으셨어요. 역시. 그러니까 무소식이 소식이에요. 요즘에도 연예계도 무소식이 소식이라고 검색어에 안 오르는 게 행복한 그런 시기가 왔어요. 네. 예. 근데 주말에는 요즘 남북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좀 바빠서.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랑 마차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새날에서도 같이 이벤트를 하려고 지금 티셔츠 제작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상세 페이지를 제가 정말 발 포토샵이라고 해야 되나? 포토샵을 엉망으로 한다? 네. 그래서 물론 상세 페이지가 좀 허접하긴 하지만 그 의미 있는 이벤트니까 이 기회에 제 트위터도 팔로우를 하실 겸 새날 마차로 하셔가지고 트위터에서 오시면은
링크도 있고요. 네네.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공지사항에 가시면은 링크가 있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새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지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티셔츠를 제작을 해 기념 티셔츠를 제작을 해서 네. 그걸 또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는. 네, 판매하고요. 네. 수익금은 윤민석 작곡가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노래 하셨죠? 어둠은 빛을 그 노래. 네. 이거 대박인데. 네. 촛불 때 우리가 그 노래로 다 힘을 얻었잖아요. 그게 또 애기 목소리가 너무 짠한 거. 애기 목소리로 들릴 버전 있잖아요. 그 윤민석 작곡가가 저작권료를 안 받으세요. 저작권 등록을 안 하세요. 작품에 대해서. 그럼 제가 등록하면 안 돼요? 아니 좀 이렇게 어차피 그거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 날라가는 돈인데 아니 뭐 제가 대신 받아서 잘 관리했다가 그분이 나중에 마음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잘 모아놨습니다 하면서 딱 드리려고 이자만 제가 먹고 그분이 이제 후원금도 잘 안 받으시려고 하고 해서 주위에서 많이들 도와드리는데 저희도 같이 도와드리고 그럼 싶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네요. 우리 다들 마음에 빚이 있잖아요. 일방적인 후원금이라기보다 다른 작업의 형태로 같이 연대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이번 티셔츠가 또 특별 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 티셔츠들은 오래 입으면 목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거는 미리 목이 늘어나서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변형이 오질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야수님이 창신동 봉제 공장 쪽에서 그래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했었어요.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가 꽤 좋은 티셔츠를 제작을 했어요. 기대됩니다. 기념 티셔츠 여러분들 또 소장하는 또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집에 갖고 계셔도 되고 입고 다니셔도 되고 그죠? 어쨌든 좋은 일에 저희가 쓰는 거니까 많은 또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또 그냥 또 이렇게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거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도 좋고 기부해도 좋고 또 그때쯤이 새날 3천회 에피소드 되는 기념이기도 해서요. 같이 기념할 겸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구나 요즘에 마차님이. 자 그리고 제 앞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마차님 휘다발이로서. 같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이거 해라 하면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야 마차님까지 혼자 준비하실 때만 해도 굉장히 뭔가 잘 나올 것 같았는데 야수님이 함께 한다 그랬더니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걱정되시면 많이 봐주시고 사주세요. 아니 야수님이 쪼지 않았으면 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가이드를 잘 해주셔가지고. 잘 해주셔갖고. 그때 우리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하나 시작하려고 하면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부터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치면서 항상 다른 길로 갈 때마다. 그럼 내년에 나올 뻔했네. 정상회담 다 끝나고 성공기념 티셔츠로 나올 뻔했는데. 그럴 뻔했어요. 야수님이 도와준 덕분에 자 저희가 또 시기에 잘 맞춰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이렇게 또 오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와 어울리는 주제로 저희가 또 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도둑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주제는 한 주 전에 정하고, 근황 토크는 그날 하기 때문에 전혀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연결을 굳이 제가 시키자면 이 티셔츠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훔치고 싶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도둑이에요. 잘 매끄러웠어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꺼끌꺼끌하게 매끄러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정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자, 우리 마차님하고 야수님 가위바위보. 네, 1등은 마차님, 2등이 야수님. 가위바위보. 자, 제가 3등이고요. 네, 약초님 4등입니다. 순서 정할게요. 저 첫 번째 할게요. 1번. 그럼 저는 3. 3번. 제가 2번. 예, 그럼 제 마지막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도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부분 예금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고 국민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한민국 국민.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어갑니다.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그날의 헌법. 국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그날의 헌법. 국민, 자유, 평등. 국민이 만드는 헌법.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하면 조금 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앞 얘기가 좀 길면은 한 1, 2분이라도 덜 할 수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얘기는 우리 마차님께서 스타트를 끊어주십니다. 네, 저는 글자 그대로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도둑을 당해본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밋밋한데 할 얘기가 없겠네. 그런데 한번 무서운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하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때가 제가 회사가 38층에 있었는데 제가 집이 반지하에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38층이고 네. 마차님은 반지하에 살 때가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극과 극이네요, 거의. 네.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때는 아프더라도 회사를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있기 싫으니까. 그래서 햇빛 보려고. 그러니까 아파도 나는 회사 가서 뻗어 있지. 집에서 쉬질 않는 거죠. 집에 오면 좀 우울하니까.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반지하라는 게 완전히 지하가 아니라 한 계단 한 2개 정도 내려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요. 사람 지나다니면 사람들 발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주택가였는데 어느 날 새벽 1시 정도에 그때 되면은 거기는 주택가라서 사람이 없어요. 깜깜할 텐데. 네, 그리고 저는 배달 음식도 절대 안 시켜요. 왜냐면 누가 와서 내가 혼자인 거를 아는 것도 싫고 내가 나가서 받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밖에 막 남자 신발 갖다 놓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배달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은 막 분화 같은 거 얻어다가 갖다 놓고 막 그래요. 근데 만약에 배달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뭐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해서 받으러 갈 때는 큰 길에 나가서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 정도까지 좀 신경을 쓰는 여자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좀 민감하신 분도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1시에 누가 대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무섭다. 처음에 내가 잘못 들었나? 왜냐면 나는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있었더니 누가 똑똑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라고 방 앞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집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대문이 있고 더 들어오면 이제 제 방의 문이 따로 이제 철문이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은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대문도 원래 잠가놨던 대문이에요? 원래가? 원래 평상시에 잠가놓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살면 이게 또 열려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00% 장담은 못해요. 그런데 제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도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줌마가 가끔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거든요. 집 앞에. 근데 두 번째 똑똑하고 나서 빗자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아줌마인가? 싶어. 아줌마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아줌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저는 사실 통성명이나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었고 아줌마가 가끔 청소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1시에 그렇게 어두운 데서 청소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그랬더니 뭔가 속닥속닥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문을 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남자 2명이 돌아서 벽 쪽으로 턱턱턱턱 이렇게 지나가는데 부엌 창으로 이 2명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이 집에 훔칠 게 없다는 걸 알 거예요. 다 1인 가구들 정도 사는 그 작은 집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맞닥뜨려 본 게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잠도 못 자겠고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내가 누군가의 타깃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겁나죠. 여자 혼자 사는데. 그게 내가 부엌에서만 지나가는 걸 봤는데 내 방으로 들어오면 창문에 정말 그 말대로 한 무릎까지가 보이는 거였거든요. 창문이. 그렇죠. 그 창문으로 사람이 지나갈까 봐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경찰을 부를 수가 없는 게 경찰을 불러도 그렇죠. 뭐 대안이 없어요. 불러도 뭐 현행범으로 있지 않는 이상은 왔다가 그냥 또 가요. 그래서 일단 주인집 아저씨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새벽이라 전화를 하기는 좀 그렇고 집안에 누가 들어온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진짜 주먹만한 바퀴벌레가 한번 밖에서 날아서 더 싫다. 창문으로 휙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불을 꺼 있는 상태였는데 얘가 막 날아다니면서 벽을 툭툭툭 이렇게 치니까 소리 나요. 큰 거는 맞아요. 큰 애들 날아다니는 처음에는 새가 들어왔나 해가지고 맞아요. 투덕거려요. 너무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근처에 성당 사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전화를 해서 누가 하나 와서 좀 잡아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날 또 하필 다 애들이 MT 간 날이었어. 그래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또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아우 그거 안 되죠. 해서 집주인 아저씨를 또 불렀어요. 4층에 사시는. 아우 마차님 저기 새들어 살면 피곤하네 집주인이. 근데 피곤해. 저도 그게 바퀴벌레까지 잡아줘야 되고. 미안한 줄 아니까. 근데 이게 사태가 너무 심각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저씨를 불렀더니 정말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다행히 잡아줬어요. 그거를 잡아서 쇼핑백 얘를 가둬서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막 쇼핑백을 발로 밟으면서 나를 안심시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잡아줬으니까 오늘 밤 편하게 자라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해줘서 저는 되게 고마웠거든요. 예전에 그게. 한번 그거 큰 거 한번 막 밟아본 적 있거든요. 진짜 뭐 탑빵 터지는 소리 나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이 바퀴벌레 하나 처리를 하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래서 그때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스스로 잡을 생각을 해야죠. 아니 그거 그 뿌리는 것도 있고 잡을 많이 수가 있는데. 없어. 진짜 새 같아 새. 아 그럴 수 있어요. 빠삐용을 먹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 아저씨한테도 막 전화를 해서 조르기가 그래서 문자만 살짝 남겼는데 다행히 아저씨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아저씨도 좀 무서우니까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온 거예요. 내가 두 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아저씨가 내려갔더니 이미 집 한 바퀴 돌아보고 나간 상태였던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저 중에 범죄자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 나를 찌를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제 이런 상황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다 이사하고 막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어제 본 드라마가 되게 충격적이라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최근에 라이브라는 드라마를 시작을 했어요. 네, TVN인가? 노희경 작가가 새로 이제 시작한 드라마인데 거기에 배성우 씨. 배성우. 네, 그 SBS 아나운서 배성재 아나운서의 그 배성우 씨가 배성재 형이에요? 네. 예. 그래서 배성우 씨, 배종옥 씨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 그 연기 잘하시는 광수 나오고. 왜 재밌냐면 그게 정말 경찰의 삶이 디테일하게 나오기도 하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제가 새날 코너 중에 영인아에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최근에 우유팩 몰카라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 본 적 있어요.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계단에 버려진 우유팩이 있어서 치우려고 해서 봤더니 안에 몰카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도는 내가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찍는 거를 보는 몰카 용도였던 거예요. 요즘에는 뭘로 돼 있냐면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거기 복도 같은데 위에 화재 경보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몰카를 숨겨놓는 거야. 어제 딱 그 드라마에 그 소재가 딱 나온 거예요. 갑자기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막 출동을 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층에는 화재 경보기가 없었는데 그 층에만 화재 경보기가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딱 떼보니까 안에 몰카가 들어있었고 신고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는 아무한테도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하면서 악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보는데 막 심장이 엄청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 떠올라서. 네. 옛날 생각 떠올랐던 건 털로 들어가셨다라는 거 아니면은 내가 마차님이 너무 몰입하셔갖고 약초님이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길래 좀 오해했어요. 왜냐면 과거에 별의별 거 다 하고 다녀가지고 혹시 여기까지 하셨나 하면서 내가 좀 저희 딸내미도 비슷한 걸 겪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자분들은 거의 공감대가 진짜 있는 무섭겠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사실 그 같은 건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어요. 전자팔 발찌를 하고 있던 사람. 그래서 직전에 잡았거든요, 그 남자를. 근데 여자는 너무 얼굴을 맞아가지고 이제 막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어요. 그걸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름이 쩍 돋으면서.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은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양형을 하잖아요. 좀 관대하게 하는 편이죠. 그냥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받는 그 성범죄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타격이 큰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이제 제가 늦둥이 동생이 있잖아요. 걔가 너무 이제 아기처럼 키웠으니까 성장 과정을 봤으니까 걔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홀로 이제 독립을 해서 혼자 사는데 학교 앞에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됐는데 당시에 박원순 시장의 그 1인 가구 여성 가구에 대해서
세콤 같은 거를 서울시하고 연계해가지고 1인 가구에 달아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못 해주니까 추첨을 해서 했는데 제 동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한 달에 6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하는데 1인 가구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9,900원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줘서 내가 당장 너 이거 해라 해가지고 다행히 됐는데 최근에 이제 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가 달라졌잖아요. 구가 달라졌는데 같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더 이상 못 해주겠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열받는 거지. 이게 회사에서 솔직히 안 되는 거죠. 기분이 지금 이번 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거는 근데 우리 방송 다 들을 텐데. 뭐 현재 박 시장님에 대한 성토가 아니라 그걸 사실 시작하고 만든 건 참 대단한 건데 만들어줘서 연계까지 해주면 너무 좋은데 왜 안 해줬냐. 그 문제는 그 회사의 문제라는 거죠. 그치. 회사. 그래서 이제 제 동생한테 제가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이제 너무 공포에 질린 거죠. 약간 역효과가 나는 거야. 얘가 이제 너무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냥 더 겁을 먹게 만들었구나. 혼자 있기 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나중에 그 판사의 양형도 그렇고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새날에서 시장 후보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때 제가 후보로 나오신 분 중에 한 분하고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처음에 20대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연령의 혼자 사는 여자들한테는 다 필요한 서비스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 일을 듣고 있는 시장 후보 호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모든 지자체, 광역단체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전 이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필요합니다. 몰랐어요. 아마 여성분들 중에서는 또 이게 이런 것도 있었나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업체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사실은 다 많은 집들을 해주고 싶은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정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거는 단독주택에 한한 게 아니라 제가 아파트 살 때 한번 그런 적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형태의 구조였냐면 할머니가 혼자 살고 앞에 방 2개를 월세를 내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잠깐 거기를 또 산 적이 있었는데 제 맞은편 방에는 같이 성당 다니는 여자애가 살고 있었고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집 대문이 이렇게 뜯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딱 9.11 터졌던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남는 건데 딱 집에 들어갔더니 신발장 위에 드링크하고 청심환 같은 게 2개가 까여 있는 거예요. 그걸 마시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너무 간이 큰 게 그걸 마시고 버리지 않고 거기다 두고 나간 거예요. 깜빡했나 보다. 그걸 치우고 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무서웠던 게 그 집안에는 다 털렸어요. 내 앞방에는 문을 잠궈놓고 나갔는데 걔도 문을 따고 들어가서 서랍을 뒤져서 현금을 빼갔어요. 근데 나만 패스된 거예요. 내 방만 문을 안 연 거예요. 나는 잠그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우니까. 저는 왜 안 털었냐고 생각해 보면은요. 오히려 열려 있잖아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가까운 데 간 줄 알고 못 터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잠가 놓으면 대충 직장 다니는 거 계산해서 한 6시까지는 안 오겠지 하고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아파트인데 보통은 문을 잠궈 놓지 않잖아요. 방문을. 그런데 그치. 방문이 잠겨 있으니까 뭐가 더 있는 줄 알고 더 막 뜯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새를 사는 게 아니라 뭘 숨겨놨다. 네, 숨겨놨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방송할 때 얘기했던 그 재벌 3세네 집에 제 친구가 한번 놀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집들이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쓰시는 방에는 도어락이 따로 설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오, 나 그런 집 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아들을 못 믿는 거죠. 저놈이 들어와서 재벌 3세 집에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못 믿어요. 정말 제 주변에는 부자가 없나 봐요. 없는 거예요. 다 편하게 알고 사는 그런 도어락을 본 적이 없어. 저희도 그러네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 아파트가 되게 평수가 큰 아파트였고 자손들이 할머니를 모시기 싫어가지고 그 할머니만 그 집에다 놓은 상태라서 제가 들어갔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겪으면 혼자 사는 특히 잠깐이라도 지금 1인 가구가 엄청 많은 상황이잖아요. 많죠. 그래서 1인 가구만 타겟이 되는 게 많은데 이거를 좀 보안 서비스나 이런 거를 지자체 혹은 나라에서 더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도둑 같은 거는 아무리 계도하고 한다고 해도 어느 일정 정도의 비율은 그렇죠. 항상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차님이 하는 얘기를 왜냐하면 또 우리 개그우먼 후배들도 혼자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꼭 한두 번씩 꼭 해요. 당하지 않은 친구가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 누군가 들어오려고 했다, 문을 두드렸다라던가 뭔가 서성거리는 느낌이 있었다라던가 이런 얘기를 다들 해. 이런 경험이 없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단 뭐 배달 음식은 절대 시키질 않지만 그래도 저는 1층에 보안 시설이 돼 있고 올라오는데도 보안 시설이 돼 있지만 그래도 배달 음식 시키지 않고 최근에 밤 12시 반인가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누가 온지 아는데 어떤 남자애가 서서 이 쪽지 혹시 여기서 쓴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쪽지를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 저는 문을 절대 열어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 잠가둔 채로 이야기를 해요. 뭔지 모르니까. 내가 한 번 몇 명이 서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쓴 거 아니에요 하고 그냥 말았는데 며칠 있다가 여자분이 잠옷을 입고 초인종을 또다시 누르는 거예요. 그때는 열어줬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왜냐면 혹시나 도망쳐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며칠 전에 어떤 남자애 와서 쪽지 이거 했는데 그분은 여기도 왔다 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문은 안 열어줬다. 근데 자기한테도 왔었는데 자기가 소음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를 하느라 아래층 위층 다 가봤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와서 이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래서 나는 컴퓨터만 하고 있었으니까 움직이질 않았다.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쪽지 든 남자를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그럼 많이 다녀서 확인을 해봤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나는 분명히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 쪽지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 내 밑에 층이나 그러니까 그 남자는 누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짜증난다고 경고하는 포스트잇을 자기 집 앞에 붙이고 갔는데 자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러 올라온 거였었는데 저는 그 쪽지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안 열어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범죄를 목적으로 또 두들기고 다녔을 수도 있다는 수도 얘기네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영인아에서 이제 그 화재 경보기 얘기를 했을 때 푸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런 거는 부자 아파트에서나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집을 터는 데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전자발찌 찬 아저씨들은 집을 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게 뉴스로 나오는 것도 사실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예방도 할 수 있지만 모방범 문제도 생기는 거라서 그럴 수 있겠다. 사실은 그거 나오면서 사실 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까지 도대체 지문인식으로 해야 되는지 진짜 옛날처럼 막 눈알을 뒤집어 까가지고 그걸로 해야 되는지 머리에 채워야 돼 머리에 잘 보이게 걱정이더라고요. 손오공처럼. 어쨌든 우리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차님 아마 얘기는 많은 여성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고 또 성 관련 범죄에 계셨던 분들은 좀 자기 지난 날을 반성하시면서 좀 뜨끔하셨던 그런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